방금 소개받은 박정진입니다. 오늘 저희 평화 포럼을 싱크탱크 2022 정책연구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큰 주제는 축제와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축제와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평화를 정진했는가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축제라는 게 참 기묘하게도 또는 신묘하게도 축제를 하다 보면 평화가 저절로 오게 돼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축제가 왜 인류에게 평화를 선물하는가라는 큰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 설친 분이 많으시죠? 이 월드컵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올림픽이 세냐 월드컵이 세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올림픽 연구가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일 종목으로는 당연히 월드컵이 세죠.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또 월드컵 월드컵대로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월드컵이 좀 높아요. 이 두 올림픽과 월드컵이란 두 축제를 가지고 사실은 인류가 하나가 됩니다. 어젯밤에도 아마 인류가 하나가 됐을 거예요. 자기 나라가 나올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다 보잖아요. 어제 저도 H조 팀 보느라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제와 평화를 하는데 좀 이기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비겼습니다. 참 비긴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루과이 축구팀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남은 경기도 저희 한국팀이 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으면 합니다. 근데 올림픽과 월드컵이 사실은 스포츠 경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뒷면에 이면에 뭐가 있죠? 국가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림픽은 국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등한 나라가 대개 또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월드컵은 다소 안 그런 것 같은 또 그렇지 않아요. 월드컵도 보면 지금 각 국가가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축제일로 정했잖아요. 아르헨티나라는 국가를 물리쳤다고 축제일까지 정할 정도니까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인류가. 참 저는 스포츠 연구를 하면서도 참 신묘하게 생각합니다. 신통해요. 근데 제가 오랜간 축제와 평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류가 축제를 통해서 평화를 달성해 왔다는 자취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겪은 88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또 그리고 월드컵에 바로 이어졌던 2003년 피스컵 대회를 이제 회고해 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축제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에 더 접근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축제는 그 본래 존재, 우리가 본래 존재를 할 때 뭐냐 했을 때 사실 신체적 존재입니다. 신체적 존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근대의 출발을 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존재보다 생각을 강조했죠.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보통 때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아파 보십시오. 몸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한 번씩 아픔으로써 내 존재가 몸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그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육체라든가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건 신령스러운 존재죠. 신을 생각하는 걸 비롯해서 온갖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몸을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스포츠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왜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또 영원한 평화는 아니죠. 그 축제와 잠시의 또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 속에는 뭐 경쟁, 또 게임 같은 게 있기 마련이지만 이게 결국 승패를 겨룹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겨루지만은 이상하게도 축제는 승패를 뭐 역사적 지배라든지 지배, 피지배, 누가 주인이냐 노예냐 이런 걸 따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 참가들 전체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축구 대회를 보셨지만은 승자와 패자가 뭐 이기면 좋지만은 진다고 해서 그게 뭐 지배와 피지배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면 기분 좋죠, 물론. 그러나 승패에 너무 예전하지 않는 게 바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인간의 본래 존재의 힘을 깨닫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제는 세계인 인류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그 통일교 가정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아하, 이 축제야말로 공생, 공정,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좋은 방식이구나라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상도 구체적으로 실천적 방안이 있어야 실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축제와 평화를 연구해 보면서 아하, 이 공생, 공정, 공의도 축제와 결부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그 축제적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가 문 총재님한테 뭐 물었다고 하잖아요. 총재님,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가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했대요.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출 분위기를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쟁하기보다는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합니다. 축제는 바로 결국 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스포츠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풍요도의 나라입니다. 풍요도의 나라라는 것은 축제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는 축제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신명이 나야 일을 하죠, 그죠? 공부도 신명이 나야 일을 하고 노는 것도 사실 신명이 나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명이 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이 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몸은 단순히 육체나 물질이 아닌 신령한 존재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특징을 이제 연구해서 그 신체적 존재론이라는 것을 사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인간의 신체적 존재다. 신체적 존재라는 것은 세계나 우주나 이런 것이 하나의 신체이며 하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몸이다라고 느끼면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나와 너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의 몸이다 이랬을 때 원바디, 원코리아 이렇게 하듯이요. 그래서 하나의 몸이 되는데 축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문명의 미래도 축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자기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너무 자연을 황폐화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축제적 의미는 말이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이 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는 홍이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이 자연으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제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이 되겠죠. 그죠? 지구는 지금 아픕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내 몸이 아플 때 괴롭죠. 마찬가지로 지구도 괴롭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이 사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 그 새로운 철학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상을 저는 네오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오 샤머니즘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조상들은 본래 자연과 더불어 살았구나.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너무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과학기술은 발달을 했는데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괴롭게 하면 결국 인간도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라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날 그 환경 공해, 지구의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축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대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문득 그랬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조라스터 교회의 그 불의 신을 숭배한 것입니다만은 그걸 빗대어 가지고 자기 철학을 주장했는데 권력의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전부 권력의 의지를 주장하면 평화롭게 되겠습니까? 말로만 평화 하지만 뒤로는 권력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안 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위대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관점은 만약 어떤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면 인류가 살아온 문명과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그 인류 그 문명 체계를 비판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부장 국가는 피지배 구조로 요즘 패권 경쟁 잘 아시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좀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패권 경쟁의 구조를 벗어나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인류가 과거의 그 모계 사회 때는 특히 어머니가 중심이 된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바로 이 모계 사회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래 살아보면서 보면 가정에서 보면 저도 남자고 아버지죠. 아버지는 이상하게 잘난 자식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1등 했다, 서울대학 들어갔다 이렇게 자랑하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그 반대입니다. 꼭 못난 아들 걱정하고 챙기고 그렇죠.
바로 잘난 아들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못난 아들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챙기고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인류가 다 가질 때 사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이 인간과 자연도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또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아까 축제의 마음이 공생공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야말로 공생공영 공의를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공생공영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빗대어 생각하면서 실천할 때 아마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공생공영 공의를 함께 살고 함께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누리는 도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머니의 마음이고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의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아마 그 실현이 될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전통 속에 홍익 인간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홍익 자연이라는 말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존재 사건으로서 이 서로 간의 공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축제는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질서, 사회적 제도의 벽을 허물고 공감의 장으로 인류를 이제 도대로 넣는 그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앞두고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물론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흥분하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신바람이 나는 거죠. 텔레비전 앞에서 전부 다 쳐다보고 그때 바로 인류가 하나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승부는 그 다음에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축제는 존재 사건이고 인류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큰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림픽 연구를 해보니까 올림픽과 전쟁은 양립이 불가합니다. 그리스 시절의 그리스 올림픽 때도 보면 전쟁 중에도 올림픽이 일어나면 쉽니다. 휴전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전쟁을 해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대 올림픽 이후에도 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올림픽 때문에 전쟁 때문에 1, 2차 대전 전쟁 때문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던 전쟁도 멈추게 하는 게 축제죠. 그런데 전쟁 때문에 또 축제를 못합니다. 올림픽을 못합니다. 바로 양립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제적 사회를 만들면 반드시 그 인류가 평화에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스크바 LA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었잖아요. 이 동서냉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 올림픽이 딱 하나로 묶었지 않습니까? 이 서울 올림픽의 의미가 참 위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개최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은 바로 동서냉전을 종식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외교 관계를 두고 말이죠. 세계 속에 한국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공산권과도 다 외교 관계를 맺고 활발한 무역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올림픽 사건 이후입니다. 올림픽을 전후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올림픽의 의미는 병든 서구 문명이 이끌어가는 그 인류 문명을 말이죠. 치유한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 한민족이 이끌었다는 것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걸
또다시 말이죠. 서울올림픽 같은 것을 우리가 꼭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정말 저는 뭐 세계의 원투 쓰리 포 저는 뭐 원투 쓰리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국토의 면적이나 전체 봤을 때 뭐 우리가 한 포 정도 가도 최고의 선육이 되지 않을까 이래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서구 문명의 병을 치유한 게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이 미래 인류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큰 존재 사건인 것입니다. 영국 더 타임즈가 기자가 저도 이 기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인과 같은 조직력과 동양의 예절과 문화, 미국인과 같은 계산적인 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올림픽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올림픽 마치고 돈도 많이 남았어요. 사실 운동장 다 남았죠. 돈도 남았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큰 일을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1975년 월남이 폐망하면서 공산주의가 아시아 지역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거라는 걸 걱정했던 걸 알고 계시죠? 자, 이 월남 베트남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망한다.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로 역전시켜버린 것이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 이후에 88년 이후에 공산 동구권이 다 해체됐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다 이 올림픽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이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가 89년 바로 그 다음이 아닙니까? 한국과 소련 수교 90년, 동서독 통일 90년, 소련 해체 91년, 한중 수교 92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올림픽 도미노입니다. 베트남 폐망의 도미노가 아니라 서울올림픽의 도미노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세계사적인 이 사건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88년 후에 2002년에 또 월드컵을 개최지 않습니까? 이때는 또 한일 월드컵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는 일본이 먼저 개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다 일본 혼자서 주최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같이 가서 주최권을 따기 위해서 경쟁해가지고 결국 한일 월드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일 월드컵을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다. 한국만이 주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미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태평양 시대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러한 심보릭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환태평양 시대 예고지표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올림픽 때도 4등을 하고 월드컵 때도 우리가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아주 큰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 그건 워낙 땅이 크고 인구도 많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저는 이 대한민국이 등장할 날이 오리라 봅니다. 그것은 아마 남북 통일과 더불어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 4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습니까? 월드컵 때 4등, 그 앞에 올림픽 때 4등, 지금 한국은 이제 4대 강국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붉은 악마라는 것은 거의 한민족의 힘의 팽창,
힘의 팽창을 상징하는 그 하나의 응원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붉은 악마의 전통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마라는 말이 우리가 뭐 처음에는 악마라고 하면 듣기 싫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우리가 4위를 했어요. 그때도 4위를 했어. 그때 야, 한국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촉발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힘을 느낀 겁니다. 제가 인류학자로서 연구해 보니까 이 붉은 악마라는 게 이제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한민족, 동이족과 중국 한족의 패권 경쟁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에는 동이족이 뭐 요즘 그 고고학 발굴에서 많이 드러나지만 홍산 문화, 요하를 중심으로 있는 홍산 문화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동이족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한족이 이제 융성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 사대주의를 하다 보니까 동이족의 왕이 치우천왕을 아주 악신으로 그리고 한족의 황제를 선신으로 그린 그 아동국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 치우천왕이 악신이다 이렇게 방영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말이죠. 중국은 동북공정 때문에 치우천왕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치우 신을 모시고 삼신 중에 한 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붉은 악마는 그 치우천왕을 모델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뺏어오는, 되찾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민족 힘의 팽창으로서 바로 붉은 악마가 있는 겁니다. 붉은 악마는 세력이 커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드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은 계속 팽창하고 커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가 경쟁력 사위, 문화능력 사위, 이것이 다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축제들입니다. 축제.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또 한민족이 결집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88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역사 선미적 의미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조금씩 평소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 올림픽은 서구 문명, 동서냉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것을 치유한 올림픽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한 겁니다, 한민족이. 두 번째, 한일 월드컵은 뭐냐? 중국 사대주의로부터, 아까 붉은 악마가 상징하듯이 중국 사대주의로부터 우리 민족을 탈출케 한 월드컵이다, 이렇게 제가 재규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병호 회장님께서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피스컵이 뭐냐? 피스컵은 정말 위대한 운동입니다.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축제와 평화라고 얘기했죠. 축제의 목적이 평화인 겁니다. 참 놀랍게도 축제의 목적인 평화라는 이 글자를 총재님 양희봉께서 뽑아내가지고 피스컵이라고 딱 붙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을 가져와가지고 딱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피스컵의 정신을 되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 월드컵을 치른 한민족으로서의 앞으로 미래의 지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스컵이다, 축구 운동을 한다, 시합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상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실질적으로 평화도 이룬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울 올림픽 전으로 이미 그 전에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종언 선언을 하게 한 게 이제 문 총리님이시죠. 그게 85년 아닙니까? 다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 이래 보니까 재미있는 국제적 사건이 많아요. 이 국제적 사건에 바로 우리 통일교 가정연합이 바로 개입된 겁니다. 강건도 불보기식으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의 주인공으로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 85년 공산주의 종언선언 이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 총재님은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 선언 이거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소비에트가 해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체된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돌이켜보니까 푸틴이 원망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전쟁이 일으킨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점점 더 또 힘이 이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봤죠? 자유를 찾아가지고 젊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얻고 폴란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피해서 폴란드로 가기 위해서 나가는 걸 보셨죠? 그 자유가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이 공산주의 종언선언과 결부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의미를 각자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8.85 서울올림픽 전에 칼기 격주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를 볼 때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남이 잘 되는 걸 질투하면 말이죠. 자기가 결국 못 살게 됩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칭찬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교 가정연합의 역할이 이제 올림픽 이 전후에서 쭉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손명호 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88 서울 올림픽 때는 민주공산 2세들이 이념의 벽을 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화합했죠. 89년 베를린 장벽 때 또 동서도가 2세들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회를 일으키고 그 다음 90년 모스크바 대회, 모스크바 크레물린 성벽 얼마나 우람한 성벽입니까? 그 공산주의의 종주국의 그 붉은 성벽을 통과해서 참부모님이 입성해가지고 그죠?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북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생산성, 자유와 생산성이 없으면 말이죠. 결국은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지만 결국은 몰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91년에 소비에트 체제 해체됐을 때 소련의 통일교 가정연합 2세들이 여러분 아시죠? 그 탱크 위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그 2세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준비된 2세들이 탱크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서울올림픽, 월드컵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통일교 가정연합은 참여했던 겁니다. 강건도 불보기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 이봉께서는 그 월드컵 중에 피스컵을 구상했다는 거 우리 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피스컵이 참 위대한 겁니다. 피스컵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피스컵의 의미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축제의 목적인 평화를 세계에 천명한 대회라고 봅니다. 축제의 목적인 평화를 세계에 밝힌 축제. 축제를 민간운동의 차원에서 실천한 훌륭한 사례가 바로 피스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 그 가치동맹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힘듭니다. 힘든데 앞으로 어떠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까를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바로 형제들의 싸움의 역사인 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길이 중요한데 뭡니까? 형제들이 화합하는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형제들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참부모,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 형제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싸우는데 부모를 생각하면 안 싸우게 되겠죠, 그죠? 우리 한 부모의 자식이다 이러죠. 그 참부모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로 참부모의 정신 가운데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은 이 생명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생명의 관점에서 문명을 혁신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4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지금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생명의 관점, 어머니의 관점에서 문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축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심포지엄 준비하면서 축제와 평화라는 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걸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축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한 가족의 식탁에서 출발합니다. 한 식탁의 평화와 즐거움이 바로 축제입니다. 세계가 한 가족이 되면 가장 큰 축제입니다. 축제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한 가족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계가 한마당에서 노래하면 가장 큰 축제입니다. 축제와 평화는 한 몸입니다. 축제와 평화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면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전쟁은 평화를 가장한 가장 큰 악의 축제입니다. 우리는 축제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 선택을 기다립니다. 두 길에서 어느 길을 가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식탁에서 한 가족이 되면, 하느님 말에 한 가족이 되면 이보다 큰 축제는 없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우리를 춤추고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 바로 진성덕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 길을 향하여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축제와 평화를 주제로 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